네. 테슬라 자체가 지금 굉장히 뭔가 잘하고 있냐, 현재로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같은 것들이 테슬라가 완벽하게 지금 나온 상태는 아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 많은 부분이 지금 뭔가 정부의 규제 같은 거, 정부가 좀 맘먹고 그거 뒤집기 시작하면 사실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사실 법정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많거든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이 실제로 밝혀지기도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도 아마 알고 있지 않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트럼프랑 완전히 척을 지고서는 하기 힘들다. 그리고 트럼프랑 화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테슬라에 기대하는 부분은 있지만 현재의 테슬라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심은 남은 상태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개를 들고 먹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너무 잔인하다고. 죄송해요. 제가 너무 또 개 입장에서는 생각 안 했네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근데 어떡해요. 게장, 특히 간장게장 너무 맛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버터 싹 올려가지고 밥 비벼 먹으면은 그냥 뭐 과식을 그냥 부르죠. 예, 여러분들 맛있게 드셔서 올 여름 정말 땀 많이 흘리시고 좀 기운 빠지시고 하실 때 밥 든든하게 먹으면 또 기운 확 나니까 맛있는 간장게장과 꼬막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따라 정말 어려 보이시네요. 저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몇 살까지 가능한지. 한 20대 중반 정도까지 가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너무 좀 경박스럽게 웃었습니다. 네. 자. 40대 접어드니까 네. 이게 사실 주변에서 너 오늘 좀 어려 보인다. 네. 요새 뭐하니? 이런 질문 받을 때 가장 뿌듯합니다. 진짜로 이거는 진짜 제가 뭔가 아침부터 뭐 듣기 좋으시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네, 아까부터 듣기 좋아요. 네네. 그리고 아까 그 박정원 팀장님 잠깐 어. 얘기해 주신 게 트럼프 뭐 베트남 관세 얘기하셨잖아요. 베트남과 지금 협의가 완료가 됐다. 완료됐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출발하는 건 20% 관세. 원래는 그게 네. 40% 넘었던 네, 거잖아요. 네. 그리고 베트남 경유하는 건 40% 관세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관세 이렇게 깎아줬는데 베트남 정부에 사실 짠내 나는 노력이 있어요. 어떤 노력을 했길래 그렇게 깎아줬어요? 트럼프가 원래 하던 일이 뭐죠? 부동산 개발이잖아요. 부동산 개발. 트럼프가 맞아요. 원래 하던 일이잖아요. 여기 뭐 트럼프 월드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직도 부동산 개발 회사를 갖고 있으니까 트럼프 네. 가족들이 뭘 했냐면 베트남에서 하노이에서 약간 떨어진 데에다가 리조트를 개발권을 줬어요. 베트남 정부가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부동산 회사랑 트럼프 회사랑 같이. 합해서 리조트 개발권을 줬어요. 네네.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데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분당쯤에다가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했냐면 원래 한 3, 4년 걸리는 막 인허가도 걸리고 돈도 따와야 되고 부지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2, 3년 걸리는 거를 그냥 3개월 만에 딱 통과시켜줬어요. 모든 잠깐만요. 법을 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개발을 할수 대통령 있도록. 하기 전에 그거를 시작한 거예요? 아니요, 최근에요. 관세 맞고 나서. 근데 저는 그러니까 미국이 참 대단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보통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만약에 네. 대통령이 원래 사업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밀어준다 뭐 이런 네. 거 있으면은 네. 전 국민이 들어오는 이거 너무 이권 남용 네. 아니냐 뭐 이런 난리 날 텐데 네. 물론 이제 미국 내가 아니고 베트남이라고는 하지만 네. 베트남에서는 그럼 개인적인 뭔가 이득을 주고 관세라는 그런 선물을 디스카운트 선물을 받은 그렇죠. 거예요. 와, 이거는 저희 우리나라 그 정서로는 이야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두 글자로 바꿔보면 뇌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사실 지원 국가에 대해서 이런 뇌물을 주고 있는, 원래 사실 뭐 이거 푸틴한테 벌어져야 될 일들이 트럼프한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사실은 이상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그 개인적인 사적인 이득을 취하게 해주고 근데 그걸 이제 공공연하게 지금 다들 알고 있는 다 거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그 전에 뭐 아랍에미리트한테 비행기 받기로 했다. 뭐 등등등 굉장히 대통령이라는 자리와 사적인 공익의 추구와 사적인 이익의 추구가 지금 엄청나게 충돌하고 있는데도 이걸 그냥 자랑스럽게 내가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좀 이상해요.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물론 뭐 일부 있겠지만 네. 그런 이득을 줬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개발 한번 하려면 네. 그 절차 때문에 맞아요. 이자 내느라 네. 아주 등골이 휘다가 네. 결국에는 개발 망하고 네. 뭐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네. 어떻게 그거를 해주죠? 전 진짜 그러니까 트럼프랑 너무, 외교를 하려면 그러니까 물 밑에서 외교적인 라인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 위에서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심이잖아요. 그 뉴진스 NJZ죠. 지금은 네. NJZ가 됐지만 어텐션이란 노래가 있잖아요. 어텐션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진짜 그 소식은 저로 하여금 경악하게 만드는 네, 그런 일이 소식입니다.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밖에서 어. 박정훈 팀장님 말씀하실 때 듣다가 그거는 좀 첨가드리면 좋겠다. 뭐 그래서 와, 그게 저는 뭔가 이제 나라 대 나라로 네. 잘 얘기를 했나 보다라고만 생각했지 물밑 작업으로 이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을 줬을 거라고는 네.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또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데 사진도 찍히고요. 트럼프 가족들 초대받아 갖고 거기서 그 협정식 MOU 맺고 이런 거 다 사진 찍히고 찍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찍어서 신문에도 그걸 싣고. 언제 했어요? 최근이에요. 몇 달 안 됐어요. 그러니까 관세 맞고 나서 바로 바로? 움직인 것 같아요. 움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놀라우시죠? 그게 바로 미국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고 이게 정말 그 뭐라 그러죠? 이 돈이면 다 되는 그런 나라라고는 하지만 되게 의외다. 의외는 아니죠. 미국이니까 참 놀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 베트남과의 합의가 시장에는 뭔가 안정을 되찾을 만한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다른 나라도 다 트럼프 일가에다가 뭔가 돈이 될 만한 그런 당근을 다 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거를 할 수 있는 나라도 있고 할 수 없는 나라도 있고 결정적으로는 그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들도 있으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거 하려고 하면 의회도 그러니까 국회도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네. 사실 저는 그게 참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협상으로 풀어야죠, 결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트럼프 뭐 월드를 만들게 해주는데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은 난리 납니다. 대국민 다 그럼요. 들고 일어나. 근데 베트남 그럼요. 같은 경우는 또 약간 또 그 정치적인 부분이 또 네. 우리나라와는 다르니까 다르니까요. 그게 또 네.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반발을 하지는 않나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답보 상태에 빠졌어요. 사실 처음에 무역협상 관련한 얘기 나왔을 때 네. 일본이 제일 먼저 뭔가를 될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은 왜 이렇게 좀 느린 걸까요? 제가 보기엔 일본이 사실 태세 전환 혹은 각성의 모먼트가 한 번 있었는데요. 사실 트럼프 되기 전부터 일본에서 유행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모시토라라는 게 있거든요. 모시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 일본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혹시? 그러니까 혹시 트럼프, 토라가 이제 트럼프의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모시토라. 그래서 모시토라라는 말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혹시 트럼프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때부터 줄을 엄청나게 댔습니다. 네. 근데 저희 잘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 일기 때 그 당시 총리이던 아베 신조 총리랑 뭐 골프도 치고 아베 신조 총리가 꽈당 골프장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래서 뭐 굉장히 해프닝도 있고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나는 그를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이랬었던 기억이 있어서 일본이랑 사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은 상호관세 우리나라가 25% 맞을 때 일본은 24% 맞았거든요. 우리나라랑 별 차이 없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가장 지금 신경 쓰고 있는 미국 내 산업 중에 하나가 자동차인데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미국에다가 가장 많이 파는 나라가 어디죠? 일본이죠. 네.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건 바이 건으로 이건 내가 일본을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일본을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건데 일본을 때려서 우리가 얻어내야 될 건 그건 좀 다른 거지. 전형적인 비즈니스맨 마인드인데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좀 태세 전환을 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였냐면 원래는 굉장히 미국한테 맞춰주고 끌려가려고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 미국에 원하는 건 얘기해야겠다라고 네. 하면서 좀 강경 모드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돈 앵커님. 원래 남친께서 말을 되게 잘 듣던 남친이 있고 원래 나쁜 남자였던 남친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두 사람이 약간 앵커님 반대로.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더 밉겠어요? 원래 말을 잘 듣는 사람. 딱 그 심리인 것 같아요. 아유 참. 당근을 먼저 주냐 채찍을 먼저 주냐 네. 약간 이런 차이네요. 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협상이 쉬울 파트너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어쭈 요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지금 또 선거를 앞두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 표심을 좀 잡기 위해서는 쉽게 미국과 뭔가 협상을 해서 다 내주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긴 네, 한데. 그리고 일본 정치 전공은 제가 아니지만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너무 인기도 없고 너무 존재감이 없어요.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정치적인 일본 내 정치적인 어떤 역학 구도라는 것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와 머스크가 최근에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뭐 살짝 소강 상태에 접어들기는 했는데 머스크 신당 창당하겠다 뭐 이런 얘기 그 뭐 추방 얘기까지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교수님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나요? 이전에 나왔을 때도 머스크 얘기했었지만 뭐 둘 사이의 싸움이야 사실 좀 유치하고요. 정말 네, 유치하죠. 유치하고요. 그리고 머스크가 신당을 만들 리도 없고 만든다고 해서 잘 될 리도 없고 사실은 머스크가 기대고 있는 건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어떤가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 대응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락다운이라고 해서 사람들 밖으로 못 나오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정부,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혐오가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혐오 같은 것들의 트렌드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의 자금력이죠. 엄청난 자금력이 있으니까. 많죠. 예전에 왜 미국에서 제3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 때마다 막 100만 장자, 억만 장자 한 번씩 나와갖고 뭐 표 좀 얻고. 근데 사실 그 중에 성공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아무리 정치 혐오가 예전보다 심해졌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네. 머스크가 최근에 도찌 같은 데서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캐릭터와는 아주 다른 모습. 도찌에서 그 공무원들 해고할 때 어떻게 했는지 제가 얘기 드렸나요? 그냥 메일 보냈잖아요. 메일 보냈는데 그게 더 잔인해요. 사실 알고 보면. 메일 보내기 전에 사실 더 잔인한 프로세스가 있어요. 어떻게요?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메일이 한 통 옵니다. 몇 월 며칠까지 어떠한 그 화상 컨퍼런스에 접속하세요. 그럼 접속을 하면 상대 쪽에 한 20대쯤 돼 보이는 앳된 애들이 앉아 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무슨 일 하시죠? 일주일에 몇 시간 일 하시죠? 주로 하시는 업무는 뭐죠? 본인이 하는 업무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등등등 되게 압박 면접을 몇 분간 합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상대방이 도찌 직원이에요. 20대. 20대들. 주로 20대들.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대학 나는 갓 졸업한 친구들. 회사 생활 한 20년 해가지고 네, 그럼 맞습니다. 한 40대 이상의 네, 네. 한 부장님 과장님 되는데 그러니까 25세처럼 보이는 부장님 과장님이신데 이제 이렇게 압박 면접을 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 나서 메일이 오는 거죠. 당신 이러이러한 이유로 아웃. 사실 느끼는 수치감 같은 게 얼마나 내가 저 크겠어요. 어린아이에게 평가를 받고 있네. 예, 거기다가 그 면접 시의 공포 그리고 나서 본인의 그동안 산 인생에 대한 어떤 막 굉장한 회한감 같은 게 얼마나 심하겠어요. 사실 저희는 미국에서 공무원 몇 명 잘렸어요라고 하고 하는 숫자를 보는 거지만 개별 케이스를 보면 사실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근데 물론 그걸 다 기획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이 이제 트위터 인수하고 나서 사람 자르던 방식으로 지금 공무원 조직을 똑같이 한 건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역량이나 여러 가지 캐릭터가 정치인으로서 맞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가 둘 다 비슷한 느낌으로 굉장히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이 저래도 되나 그리고 한 기업의 대표가 저래도 되나라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러한 싸움 때문에 사실 트럼프는 별 피해를 안 보는 것 같은데 테슬라의 주가가 휘청이고 테슬라 주주분들은 피해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난번에 그랬던 것처럼 또 갈등이 약간 또 봉합되듯이 뭐 다시 좀 잘 지내는 느낌으로 갔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다시 뭐 두 번째이긴 한데 갈등이 또 봉합되면은 또 테슬라는 괜찮아지는 뭐 그 중에 요것 때문에 정치적인 갈등이나 개인적인 갈등 때문에 떨어졌던 부분의 일부는 회복하겠지만 네. 테슬라 자체가 지금 굉장히 뭔가 잘하고 있냐? 그럼 최근에 그런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사실 오늘 이제 밤새 발표를 했었던 전기차 인도량은 여전히 부진하고 그렇지만 일부 시각으로는 이제 로보택시 결국엔 자율주행 관련한 기술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고 네. 기대된다라는 시각은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섞여 있긴 한데 현재로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같은 것들이 테슬라가 완벽하게 지금 나온 상태는 아니고 그것도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사실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이 일론 머스크의 플래그십 기업이긴 한데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이랑도 아마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다른 사업들 중에 많은 부분이 지금 뭔가 정부의 규제 같은 걸 뭐 뉴럴링크라던가 정부의 규제 같은 것에 정말 천병에 있는 데라서 정부가 좀 맘먹고 그거 뒤집기 시작하면 사실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사실 법정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것들이 실제로 밝혀지기도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도 아마 알고 있지 않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트럼프랑 완전히 척을 지고서는 하기 힘들다. 그리고 트럼프랑 화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테슬라가 물론 미래의 테슬라에 기대하는 부분은 있지만 현재 테슬라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심 남은 상태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론 머스크가 모르는 게 아닐 텐데도 지금 계속 반 트럼프의 행보를 펼쳐내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의 저는 공통점 중에 하나는 정말 큰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일론 머스크는 사업가로서의 자아가 있잖아요. 네. 이러면 트럼프랑 척을 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 사업을 하면서 성공을 하면서 성장해온 본인만의 일론 머스크라는
어떤 개인으로서의 자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가장 스마리스트한 15세 소년으로서의 자아가 있습니다. 나 일론 머스크야. 나 일론 머스크야라고 하면 어떻게 호를 붙이면 정말 왕관종 선생님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게 제가 보기엔 충돌하는 사이에서 선을 잡는 게 아닌가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물론 트럼프도 비슷한 캐릭터를 갖고 있죠. 정치인으로서의 트럼프의 캐릭터도 있지만 네. 사업가로서 성장해온 트럼프의 이고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베트남 같은 일들도 거리낌 없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뭐 로보택시 관련한 기술력에 대해서 일부 호평을 할 수 있고 관련해서 열심히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가져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 속에서 이 사업에 그러니까 뭐 테슬라와 관련한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가적인 사업이 더 확장되고 잘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가로서의 일론 머스크의 모습이 더 많이 발현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인간 일론 머스크로서 그 관심을 참 좋아하는 늘 X의 여러 가지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감없이 올리는 그 모습이 투자하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리스크는 맞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가 왜 정치를 하고 싶어 했을까 생각해보면 결국은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위해서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그거죠. 내가 이제까지 하려고 했던 거 자꾸 이게 뭔가 정치 쪽에서 규제 쪽에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네. 제발 나한테 뭐라고 좀 하지 마라는 게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미국 내부에서는 갈등들이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시장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 뭐 관세든 뭐 지금 감세안 관련한 거든 그냥 결국에는 다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건가라는 생각을 들게 해요. 그 기조를 쭉 보셨을 때 어땠어요? 최근 미국 기업들 실적 나오는 건 여전히 좋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정말 쓸만한 팬시한 기업들이 가장 많은 나라. 전 세계에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에도 불구하고 가장 뭐랄까요 혁신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보니까 저는 네.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결국 주식을 저희가 산다라는 거, 예를 들어 주식 시장을 보면 주식을 산다는 건 단순히 어떤 전자적인 코드를 사는 거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미래의 어떤 가치를 선점하는 일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테슬라의 로보택시와도 같이 그리고 AI의 수많은 기업들과도 같이 결국 방향성은 미국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 말고 투자할 데가 어디 있죠? 여돈 앵커님한테 예를 들어서 한 뭐 3천만 원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디 투자하실 것 같아요? 요새는 또 K 증시가 워낙에 뭐 샀다가 K 증시 좋죠. K 증시 좋은데 뭔가 롱텀으로 김장 담그듯이 가고 싶은 데는 사실 미국이실 것 같죠. 아마. 사실 저도 제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동안에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국정은 트레이딩 네. 샀다가 한 뭐 30% 네. 수익 나면 팔고 네네. 하는 그런 영역이란 미장은 하락하면 더 쌀 기회잖아 하면서 사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마저도. 저는 운전에 비유하면 맛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여돈 앵커님 25이니까 한 20년쯤 전 5살 때쯤 어렸을 지금은 터널이 뚫려서 영동고속도로 그냥 터널 밑으로 가지만 예전에는 대관령을 지나갔었어야 됐어요. 뺑뺑 돌아서 갔잖아요. 네. 그럼 그거 운전하는 맛이 있잖아요. 뭐 재밌긴 하죠. 좌로 우로 좌로 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네. 한국이 그렇고요. 미국 증시는 약간 전 크루즈 컨트롤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쭉 눌러놓으면 지가 알아서 쭉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죠. 사실 연말이나 연초에는 미국 쪽에 있어서의 그 자산, 그러니까 달러화로 된 자산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아시아권이나 아니면은 유럽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고 최근에도 그 자금의 흐름을 보면은 실제로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죠. 여전히 미국이 매력적인 시장인 거, 네.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가는 거,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들어와서 생기는 혼란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대통령하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대한상의회장 이렇게 경제단체들 모였을 때 대한상의회장님이시던 최태원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트럼프는 관세를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지. 넣었다가 뺐다가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 결국 이게 이제 변동성이잖아요. 이런 맞아요. 변동성이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끼어 있는 거죠. 자,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여러 가지 금리 그리고 달러 그리고 국채금리까지 같이 연동해가지고 데이터들을 계속 볼 텐데 매번 여쭤보면 이제 나오실 때마다 제가 여쭤보는데 금리 인하 언제 단행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최근에 이렇게 연준 위원들이 있잖아요. 그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가 최근에 많이 나오냐면 연준 부의장 목소리가 많이 나요. 미셸 보우먼 목소리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약간 금리 패스에 대해서 파월이랑 다른 멤버들이랑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도드라진 두 명이 미셸 보우만이랑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왈러 이사 얼마 전에 한국에도 왔다 갔는데요. 이 두 분은 믿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관세라는 거는 그냥 가격을 한 번 빽 올리는 거지 이게 가격을 영구적으로 밀어 올리는 게 아니라서 일시적인 거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미국 경제가 쿨다운 될 가능성을 보고 금리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빨리 가야 될 거야 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이고 네. 근데 이 두 사람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린 이유는 나머지는 여전히 그 저번 달에 나왔죠. 저번 달에 나왔던 연준의 그 경제 전망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나머지 인사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여전히 관세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혹시라도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튀면 어떻게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관세 들어오기 전에 물건 사뒀다가 그거 풀고 있어서 가격 상승 많이 안 일어나고 있지만 만약에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돼. 그럼 결국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뭐 JP모간인가요? 골드만삭스였나요? 기억은 정확히는 안 나는데 올해 금리 인하 없을 거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금리 인하 뭐 한 두 번 정도 실제로 있게 하겠죠. 근데 지금 뭐 그 미셸 보우만이나 크리스토퍼 월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극적으로 아주 빠른 금리 인하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달러화가 계속해서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고 있어요. 굉장히 한 40년 만에 이례적인 하락의 단기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추가적인 달러화의 하락 생각하십니까? 저는 왠지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틀립니다. 그거를 이제 감안하시고 원래 그 뭐 투자하실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거시경제학자들한테 물어본 다음에 역배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되게 지금 좋아요. 그러면 우리 허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역배로 하면 된다. 근데 저는 어떻게 왠지 전망하세요? 1350이라는 숫자가 약간 지지선 같기도 해요.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내려갈 더 거라는 거죠. 내려간다. 내려갈 거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뭐냐면 1300까지 갈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고요. 네. 심지어 좀 세게 보는 데는 올 안에 우리가 1, 2라는 숫자까지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네. 얘기들도 많고요. 저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근데 그건 하나 있네요. 위안화가 얼마나 그 앞으로 빨리 절상이 되느냐 뭐 이런 요인들이 있는 게 우리나라의 환율 자체가 굉장히 프락시 통화로서 중국이랑 맞물려 돌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위안화가 그렇게 뭔가 절상이 구조적으로 좀 더 생기게 되면 네. 우리나라 통화도 조금 더 가치가 올라가면서 환율이 빠지겠죠. 그런 일들까지 감안하면 제가 생각하기엔 1,200원대까지 실제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분간은 한 1,35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조금씩 뭐 내려가서 올 말이 되면 진짜 1,300 초반까지 갈 수 있다고 자꾸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약간 그게 감이 저로서는 여러 가지로 안 오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정이나 뭐 중국과 연결해서 또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만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사실 미국의 경기 상황도 그렇고 뭐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 요인들 때문에 이제 달러화에 대한 가치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가 많이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도 보면은 주식 시장이 오르는 걸 보면 걱정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네. 반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혹은 미국 경제의 퓨처 펀더멘털을 반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이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은 이렇게 괜찮은데 달러는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약세로 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재밌는 생각인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부채가 계속 더 늘어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오빠 액트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거의 지금 하원 의원들 막 휴가 갔는데 네. 빨리 와서 지금 이거 맞아요. 서명해라 말 지금 이러고 있단 예, 트럼프가 이거 말이죠. 이제 7월 4일 인디펜던스 데이 이전까지 네. 끝내겠다고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요것 때문에 향후에 뭐 두 가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예, 하나는 부채가 생각보다 빨리 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프로젝션 보니까 원래는 지금부터 향후 10년간 원래대로 이 OBBBA가 없었으면 오빠법이래요. 오빠법이 없었으면 예, 향후에 부채가 현재보다 GDP 대투 GDP 레이쇼가 한 10% 15% 정도 올라갈 거라고 봤었는데 요것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25%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지금 미국의 부채 비율이 한 125% 되니까 요게 한 150% 넘어서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국채가 아무래도 많이 풀면 시중 금리가 올라가니까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내리려고 해도 결국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건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잘 안 떨어질 거다 혹은 밀어 올려질 거다. 결국 그래서 이게 미국의 GDP를 좀 갉아먹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까지 그건 것 같아요. 최근에 나왔던 고용 데이터, 어제 밤사이 나왔던 데이터도 좀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와가지고 이거 고용 시장이 과연 어디로 가는 건지에 대해서 다들 갸웃갸웃하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미국의 고용 지금 여전히 괜찮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유는 그렇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들은 저는 되게 노이즈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고 메시지가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째로 아까 박정호 팀장님이 정리해 주셨듯이 지금 그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최근에 실업수당 청구하는 거 보면 실업수당 청구는 줄어들고 2주 이상 청구는 늘고 있고 뭔가 느낌이 기업들이 고용은 유지하고 그냥 잘린 사람들은 조금 오래 실업에 있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신규로 많이 생기지는 않는데 어쨌든 기업들은 많이 자르기보다는 그냥 지금 고용은 유지하면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또 아까 박정훈 팀장님은 일자리가 2025년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하시고 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경기적 요인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 기술 개발 같은 것들 때문에 아까 엔지니어들 해고 뭐 이런 얘기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이것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뒤벼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나빠지진 않는다라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고요. 다만 미국의 고용시장은 나빠지기 시작하면 아주 급격하게 나빠지는 빠르게 나빠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용시장 지표를 그래서 저희는 리얼타임으로 모니터하려는 것 같아요. 그럼 매주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그쵸. 건수 네, 지금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계속 올라가서 네, 그걸 맞아요. 좀 걱정을 네, 하긴 맞아요. 하는데 그걸 걱정하는 거죠. 그 부분을 그러면은 계속 보면서 네. 이게 갑자기 그러니까 완만하게 지금 이게 빠지는 게 아니라 네. 급격하게 꺾이는 그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좀 네. 주의를 네,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거랑 같이 뭘 보시면 좋냐면 뭐 실업률도 보셔야겠지만 네네. 그 비농업 부분에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는지 이런 것도 보시는 게 비농업 보통 미국이 리세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벌어지는 일이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지금 가장 최근 자료가 한 14만 개 정도 생기는데 한 달에 그게 마이너스로 가기 시작하는 게 네. 빠르게 일어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자리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그쵸.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저한테 이건 또 박제되는 거잖아요. 방송이니까. 근데 저는 미국이 급격한 리세션으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면이 너무 많아요. 뭐 생산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 좋은 면이 너무 많아서. 좋은 면이 예, 많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좋은 시장을 여러 가지로 해집고는 있으나 원래 본판이 좋은데 이상한 화장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얼굴이 아주 못생겨지진 않는 거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다양한 규제 완화도 지금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꺾여지는 미국의 경기를 방어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의 의견이기는 한데 그럼 하반기에 미국 경기에 대해서도 뭐 다양한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급격한 조정이 나타난다라거나 아니면은 뭔가 큰 안 좋은 부정적인 환경이 마련된다라는 거는 염두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저는 적어도 올해 내에는 사실 그렇게 막 계속 생각을 해봐도 제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럼 뭐 주식 시장이 펀더멘털로 움직이니까 기업의 실적만 꺾이지 않는다면 네. 그런 환경이 지금 마련되고 있고 이 관세라는 게 결국 누구를 자극해서 가격을 조정시키고 혹은 경기를 쿨다운시키냐면 기업을 건드려서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거 측면에서는 예,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은 지표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저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안 좋은 데이터 한번 나오면은 막 이렇게 시장이 쫄고 이러면은 또 걱정되고 하는데 또 그러니까 그 멀리도 뭐 이렇게 몇 년 뒤가 아니고 3개월, 6개월 뒤를 바라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급격하게 시장이 심리가 위축되거나 할 만한 소식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저도 좀 느껴지는데 제가 느껴지는 거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